그 다음에 2-12에 가보니까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가 나오네요. 이것은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고, 형사 사건에서도 같은 비슷한 개념이 있으니까 이해 같이 해보면 될 거예요. 제척, 기피, 회피는 용어에서 딱 느낌이 오면 다행인데, 제척은 법률상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즉 41조에 규율되어 있는데 당연히 배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척은 그 법관이. 예를 들어 그 당사자와, 대표적인 게 당사자와 법관이 뭔가 부자지간이라든지 우연히 법관 아들이라고 뭐 민사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데, 또 황당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재판이 걸렸다든지 했는데 그게 아버지가 우연히 판사였는데 그 재판부에 걸렸다든지 하면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그 법관이 배제된다라는 게 41조에 당사자와 예컨대 법관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다든지 이랬을 때 배제시켜요. 그의 제척사유에. 한편 기피는 43조에 규율하고 있는데 제척처럼 뭔가 우리가 사전적으로 미리 뭔가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정해놓은 그 요건적인 것은 좀 떠났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건 좀 불공정한 어떤 게 있는 거다 라고 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요. 제척은 당연히 배제되는 건데 이 경우는 당사자가 신청해서 OK가 되면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피 신청은 대부분 법관이 신청을 받고 그 당사자 법관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기피를 받은 법원의 어떤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지만 대부분 안 받아들여져요. 1%도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지만 대부분 안 받아줘요. 예컨대 뭐 소송을 진행하다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뭔가 나한테 뭐 판사가 조금 심하게 했다든지 뭐 그쪽 편만 좀 드는 것 같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기피 신청이 가끔가다 종종 소송 절차 진행이 편파적이다, 내 맘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피는 회피는 49조인데 법관 스스로가 내가 이거 좀 뭔가 찜찜하다, 안 하겠다라고 해서 회피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특히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좀 이따 얘기하는데 이 개념만 일단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조문을 보면 왜 갑자기 또 41조부터 시작하나라고 하는데, 1조에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어떤 대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2조부터 39조까지가 관할이라고 해서 소송을 이제 제기하는 법원, 이런 개념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조가 그 49조, 50조까지 이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어요. 조문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본 거예요. 40조부터. 49조의 회피를 보고 50조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법원 사무관 직원이죠. 등에게 이때 등, 50조 아마 보면 등, 여기 띄어느냐 붙었느냐 잘 보면 아마 붙었을 것 같은데 보죠. 민사소송 50조, 법원 사무관 등에게 이런 제척, 기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것이 있을 텐데, 보면 붙어있죠. 법원 사무관 등. 이 붙어있는 것의 표현이 아마 앞에서 한번 정의를 했을 거예요. 어디선가 앞에서 한번 정의를 해서 고유명사처럼 쓰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띄어 쓴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문법적으로 띄어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붙여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어디 주문 앞에 한번 보면 어딘가 있을 텐데
하여튼 등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붙여 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조문이 그런 위치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세세하게 봅시다. 2-20, 2-12에 가서 보면 법관의 제적 기피 회피의 의, 공정성, 뭐 이런 거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패러그래프 들어가서 보면 제적 의미가 뭐냐, 기피의 의미가 뭐냐, 회피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제적은 당연히 41조에 당연히 41조의 제척은 당연히 배제되는 건데, 다만 당연히 배제되는 건데도 진행을 막 하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가 이거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해서 신청에 따라서 이제 배제되는 거 맞네라고 이렇게 신청에 따라서 배제된다라고 이때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판결, 결정 뭐 이런 거 용어 주의하라고 그랬죠. 본격적인 소송 분쟁은 판결로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배제를 신청했죠. 제척 사유가 있다고. 물론 아까 계속 지금 당연히 배제되는 건데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사자가 즉 43조에 기피 신청, 기피는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거지 당연히는 아닌데 41조의 제척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임에도 당연히 배제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가 배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하고서 배제를 즉 제척을 받아주는 이런 결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청이라는 게 이 기피의 신청과 달리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신청에 따라서 이 결정은 확인적인 의미에서 내려지는 결정이죠. 근데 이 기피의 신청에 따라서 내려지는 그러네 하고서 기피 받아주는 결정은 확인적이 아니라 형성적이란 말을 쓰죠. 형성적. 의미 알겠어요? 이 경우는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 건데 진행을 그 법관 내지는 재판부가 하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그렇더라도 이 결정은 확인하는, 당연히 배제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결정이라는 거죠. 기피의 경우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그러한 기피를 받아주는 결정이 돼야 배제되는 거니까 형성적인 의미의 재판이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주 물어봐요. 그 다음에 49조의 회피, 50조의 법원 사무관 등에게 중요, 이런 것이 조문의 배치인데, 지금 일단 자주 물어보는 거는 41조는 당연히 배제되는 거니까 배제하는 재판을 제척의 재판이라고 해서 2-15에 가서 보면 확인적 성질을 갖는다라고 볼드체로 내가 해놨죠. 확인적 성질. 그 다음에 2-16은 당연히 제척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제척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2-16에 보면 제척의 효과로서 절차 이익권, 옛날 용어로 책문권, 이익권이 상실도 문제되지 않는다.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데 이런 걸 문제 안 삼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괜찮은 거냐? 아니죠. 배제됐었어야 되는 것이니.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제척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척되는 거 없이 판결로까지 갔을 때 나중에라도 이건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 법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걸 가지고 상고할 이유로 할 수 있고, 더더욱 아까 확정된 판결까지 갔어도 재심 사유도 된다. 451조 1항 2호의 재심 사유로 딱 조문에 있는
재심 사유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451조 1항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되는 건데, 해당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런 경우에 지금 재심 사유로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배제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가 문제 삼으면, 그래서 이 법관은 여기 재판을 맡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은, 그 결정은 확인적인 의미밖에 아닌 거다. 그 다음에 이게 끝끝내 가서 판결까지 내려졌다 해도 상고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갖고 이 판사 법관이 지금 이거 관여할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확정됐다라도 재심할 수 있는 이런 사유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제척은 당연히 배제되는 사유는 2-14에 있어요. 2-14. 그래서 41조에 보면 1, 2, 4, 5와 3, 5를 내가 일단 구별했죠. 1, 2, 4, 5는 어떤 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 5, 5는 어떤 물적인 문제가 있죠. 법관하고 당사자가 친척, 가까운 이런 관계, 아까 아버지와 아들 또는 뭐 형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당사자 자체는 아닌데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이, 요새 또 그런 경우도 많죠. 부자지간, 부녀지간, 법조인. 그러니까 거꾸로 아들이 법관인데 아버지가 소송 대리인으로 왔다. 반대로 아버지가 법관인데 딸이 소송 대리인이다. 그럼 좀 반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부녀지간, 부자지간인데.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조문을 보면 1호 사유에 보면 뭐예요? 당사자와 법관이 어떤 2호 보면 친족관계 이런 경우인데 소송 대리인은 딱 없어요. 여기에 딱 규율되어 있지 않아요. 느낌은 찜찜한데 당사자하고 소송 대리인은 일단 별개잖아요. 대리라는 개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소송 대리인은 이거 일단은 개념적으로 제3자인 거죠. 대리인인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이 룰을 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찜찜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피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제척으로는 안 걸려요. 제척은 당연히 배제되는 사유는 안 걸리는데 기피 신청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소송 대리인이 그 법관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근데 기피 신청에 대한 것을 해봄직한데 판례가 뚜렷하게 나온 건 없어요. 네, 하여튼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 이런 것에 취지에서 기피 신청 한번 해볼 만한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뚜렷한 판례는 없어요. 실제 또 뭐가 하나 문제가 됐냐면 그 각조에 보면 재판부가 종중의 구성원이었어요. 재판부의 판사가 종중의 구성원. 소송이 무슨 확인, 종종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인데, 여러분이 종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어떤 일정한 어떤 이 혈연의 흐름상 이렇게 종중을 구성한다 뭐 이런 건데, 무슨 파, 무슨 시, 파 이런데 그 관련성이 조금 넓고 희소한 뭐 이런 관련성에서 종중원이 무슨 파, 무슨 시, 무슨 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하여튼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판사가 종중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에서 그 1호 사유에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닐지언정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즉 그 법관이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종중원이니까 공동권리자 이런 급에 되는 거 아니냐로 봐서 이 경우에 지금 그 제척 사유 있는 판사에 해당한다. 간행되지는 않았네요. 미간행해서 2009-102254 판결, 2009-102254 판결이 그런 판결을 내렸네요. 그런 등등을 이제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문제되는 건 이전 신급. 지금 우리가 본 게 종중원인 판사가
이 종중의 결의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판결 2009다 실제 판결이죠. 10254 간행은 안 됐지만 이런 판결이 하나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이 판결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전 신급에 관여한 거. 이전 신급에 관여한 판사가, 즉 1심에서 만났던 판사가 항소심에서 또 재판부의 구성원이면 이건 재심사를 받고자 항소를 했는데 그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것을 제척사유로 규율하고 있죠. 이전 신급. 예컨대 2심에서 볼 때 1심 판사가 2심에서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을 달리해서 재심사를 받는다는 상소제도상 이게 제척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때 그럼 이전 신급은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냐면, 단순한 증거조사 하다가 법관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 증거조사 정도만 하다가 바뀌었을 때 그 판사가 이제 인사이동 끝에 항소심에서 등장을 했다면 이런 경우까지는 이전 신급 관여가 아니고 제대로 된 1심에서의 어떤 판단의 실질적인 내용에 이 판사가 참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 이전 신급 관여가 제척 사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그렇게 해놨죠. 이게 쭉 변론기일이 속행되는데 9차 변론기일까지, 각주 7번 보면 9차 변론기일까지 행하여진 증거조사 등에만 관여했을 뿐인 경우에 제대로 된 이제 아까 합의체라면 이제 3인의 재판부 구성이 합의를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 판사는 떠나갔다면 이 판사를 전제로 한 이전 신급 관여 법관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척이 되느냐 부분서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한편 좀 특이한 거는 각주 6번에 아까 재심을 이야기했는데,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거기에 원래 재판에 관여했던, 확정된 그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가 재심에서 등장했을 때 이 경우는 전심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냐면 재심은 어떤 재심 사유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리받는 것,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판사가 뭐 거기에 관여한 것을 갖고 이전 신급 관여라고 보는 건 아니죠. 확정된 판결에 대한 어떤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 갖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니까, 이 경우는 원심 재판에 관여한 판사를, 원재판에 관여한 판사를, 재심을 전제로 해서 원재판에 관여한 판사를 전심에 관여한 판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돼요.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로 들어가서 보면 아까 계속 말했듯이 이러한 제척 사유에 딱 맞지는 않지만 뭔가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이 경우는 신청에 의한 거지 무조건은 아니죠. 제척은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인 거고, 실제 이렇게 사건화되는 것은 당연히 배제된다라는 걸 전제로 당사자가 신청해서 이 사람 나가야 된다, 배제돼야 된다라는 것을 어떤 판단을 하면서 판례 같은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기피의 경우는 기피 신청을 받아주는 판단이 거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 재판은, 그 결정은 이때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건 본격적인 당사자의 권리 의무 자체를 판단 내리는 건 아니고, 이 판사가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어떤 사유를 갖고 이게 문제 있다라고 따지면서 내려지는 판단이니까 결정으로 내려지는 건데, 이 부분서 기피에 대한 재판은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형성적인 것이다. 확인적이 아니라 형성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쭉 그런 개념 하에 2-18 개념을 보고, 2-19는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개시된다라고 볼드체 해놨죠.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개시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 신청이 2-21 보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가타부타 이 법관이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배제돼야 되는지를 까지 가지 않고 간이각하라고 그래서 그냥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45조의 1항에 있네. 간이각하.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2에 있어서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해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불복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내가 문제 있다, 이 법관 문제 있다고 이 사람 빼달라고 하는데 법원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다시 한번 불복해서 그것이 문제 있는 판단으로 따져볼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졌다면 그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그 법관이 배제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47조 1항이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여졌으면 신청 당사자는 불복할 이익이 없고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해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유 없다고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47조 2항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몇 번호 2-23 이러한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이제 48조에 보면 고난 절차를 정지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당한 법관 입장에서는 이제 잠시 정지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절차 진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혹시 기피 사유가 있다면 공정성 때문에 이 재판을 맡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지하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피 신청이 생각보다는 거의 안 받아준다. 이기 때문에 자칫 그 다음에 당사자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당사자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유를 갖고 법관을 좀 인신적으로 이렇게 공격한달까 하는 류의 태도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그게 완벽한 남용이 된다면 간이각하까지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뭔가 어이가 없다는 뭐 취지 비슷하게 그냥 절차를 당사자의 기피 신청을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 그 결과 결과 판사가 정지하지 않고 진행을 했지만 기피 사유가 없는 것으로 기착돼서 공정성이 문제없는 것으로 됐다. 그러면 절차 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추후에 이 법관에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돌아와서 흠이 치유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흠의 치유가 문제가 됩니다. 흠의 치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입장이 있어요. 흠이 치유되는지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흠이 치유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게 돼요. 2-24 옆번호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은 기피 신청한 자의 소송상 이익이 해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치유돼도 괜찮지 않은가의 절충설. 무조건 치유된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신청한 사람의 소송상 이익이 해치는 상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갖고 절충적으로 보는데 나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정지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99.9% 나중에 문제 없는 것으로 기착되더라도 함부로 이것을 흠을 치유해주면 안 되고 정지 안 한 것은 잘못이다. 정지 안 한 건 잘못이다. 이런 엄격한 입장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다수설 내지 통설은 좀 아까 절충적인 입장이에요. 판례는
이게 조금 표현이 정확하게 안 된 이런 상황인데요. 판례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볼 수 없게 뭐 그런 사안인데, 그래서 학설은 절충의 입장의 학설은 판례가 그런 입장이라고 하지만 나는 엄격한 입장에서 2010년 2월 11일 선고 2009다 78467 78474 판결이 나의 입장처럼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앞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가 있어서 절충설의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입장의 판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학설과 내 입장이 조금 틀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5에 가면 해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법관이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이 해피이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말을 했지만 이런 제척, 기피, 회피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도 준용된다 해서 50조에 있죠. 그래서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조금 더 나아가서 법원 사무관 등에게 준용된다 해서 조문이 41조부터 50조까지 있는데, 하여튼 요 부분은 형사소송에서도 공정성, 재판의 공정성 보면서 유사하게 있으니까 보면 된다고 본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